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밥 먹으러 갔나? 정량사, 중도부리, 오냐, 활성루. 자, 활성루 두 번째. 네. 재활성루. 인간 기절처요. 천하 장관으로구나. 고왕 금매객이 기춘우 기추로다. 이거는 율시여 절구야. 또 뒤에 또 있어? 없구나. 인간 기절처요. 인간의 발걸음이 끊어진 기이한 곳, 절처. 인간의 발자취가 끊어진 기이한 곳에 천하의 장관 누각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발자취가 끊어진 곳이 누구냐면은 헐성루예요. 아까 헐성루는 또 구름도 밖으로 또 벗어났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발자취가 끊어지고 경어가 싫어하는 구름도 없어. 그래서 천하의 절승한 장관의 누각이 바로 이 헐성루더라. 헐성루를 엄청 자랑하고 계시죠. 지금 누각을. 고왕금내객이요. 고왕은 뭐야? 예로부터 지금까지 왕래한 객. 예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간 나그네들. 예로부터 고왕금내객, 예로부터 지금까지 왕래한 객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춘우 기추. 또한 봄은 또 몇 번이나 또 지나고 또 가을은 또 몇 번이나 지나냐 말이야. 기춘. 봄은 몇 번이나 지나고 또한 가을은 또 몇 번이나 지났냐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또 올라가고 여기 온 사람들은 나그네들은 얼마나 많았느냐 해갖고 지금 헐성루의 장관을 늘어지게 자랑하고 있죠. 경화는 인간강산을 인간들 발자취가 끊어진 이 기이한 이곳이라고 표현하고 특히 천하의 절승왕 누각 헐성루 역시 장관이라고 극찬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금강산으로 오고 간 나그네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그네가 다녀갔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이곳을 다녀갔을까. 그동안에 봄은 몇 번이나 지났고 그동안에 가을은 또 몇 번이나 지났으라. 금강산은 역시 제일 뭐가 최고야? 봄, 가을이 최고라서 금강산의 이름이 4개가 있죠. 뭐가 있죠? 맨 처음이 뭐지? 봄은? 겨울은 개골산, 가을은 금강산, 봄은 복례산, 그 다음 여름은 아이 몰라. 그래서 흥을성사에서 5월부터 3개월 동안 환경 강의를 하고 유람을 떠났어요. 9월경에 보인다고 말할 수 있죠. 이가 왜냐면 5월부터 8월까지 하고 8월에 떠나서 이제 여기로 접어들으니까 여기서 드러내보고자 하는 경화선사의 선지는 뭐죠? 절처죠. 절처. 절처와 기추. 기추와 절처죠. 그래서 눈 밝은 납자는 여기서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빨리하고 가고 싶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남녘에서 한국 전통 선불교를 다시 부활시킨 현승경화는 이후에 풍력의 삼수갑산에서 송경화는 과감히 버려버리고 방란주로서 유관속북의 서당 홍명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열잔 이것도 내가 보니까 초짜가 쓴 거야.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전에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쪽으로 몰아붙인다고 이루중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전봉준 장군과의 찌들찌들한 관계가 있어서 경화선사가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키며 1912년 4월 25일 임종기를 남기고 가더라.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뭐냐?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시 속에서 경어의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깨달은 불법의 이치를 시에서 선지를 녹여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어의 선시 속에는 경어의 강한 자긍심과 졸제된 대선지식이 대단한 자부심으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으며 새삼 태도를 성취한 선지식의 경지를 경험은 당당히 그의 선리속에 드러나. 이 시에서는 그래요. 이 시는 헐성루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명과에서는 그렇게 슬픈 그러한 아픔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본 거기에서 뿐만이고 나타내고 있지 않죠. 경어가 북녘에서 남긴 169수를 선시의 정서정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서 행적을 쫓아보면 여기서는 남북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몇 가지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락가락 하다가 일단은 남북으로 갈라놔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남녘시가 120수, 북녘시가 145수 이렇게 갈라놨어요. 처음에는 이제 북녘시로 169수를 했다가 이것도 초자에 쓴 거죠. 초자에. 다시 이제 금봉주 나타나면서 다시 남녘 북녘을 가르면서 이제 이 169수 중에서 몇 수가 또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북녘의 삶은 주로의 경어의 선시에서만 의지하고 있고 북녘시에는 오원철구는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녘의 생활을 알 수 없어서 북녘의 시는 전부 다 시에서만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경어의 시는 모두 선사의 선지가 들어있다고 인정해서 본 논문에서는 경어의 시 전체를 선시라고 명명해서 본 논문을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인간들 발자취 끊어진 기이한 이곳은 헐성루죠. 천하의 절승한 두각은 천하의 절경으로 창관이고 이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의 절경을 보기 위해 오고 간 나그네는 몇 범이나 채웠고 또 몇 가을을 지났느냐.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절경은 변함없이 장관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선사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선시를 남긴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 금강산 유산가는 절대로 경어선사의 작품이 아닌 것이 명명백백하였다. 그리하여 논자는 2015년 이 문제를 확실히 바로잡기 위해 학계의 논문으로 제출하여 이미 출판된 바 있으나 아직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강산 유산가의 저자가 경어선사라고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다 더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혹시 누가 오해를 한다면 이건 초짜입니다. 경어선사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어선사 논문을 유산가의 논문을 요거를 제가 지금 가감없이 적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연구 논문에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홀라당 발라당 뛰어넘을까 생각 중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구 논문 할 때 같이 너랑 똑같이 그 아까 삼서갑상과 상체 그것도 논문이고 이것도 금강산 유산가도 논문인데 이 논문은 경어집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산 유산가의 저자 제목은 그거예요. 15년에 금강산 유산가의 경어집이 1904년 천장암을 떠나 오대산에 갔고 동국대학교에 있구나. 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학보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122곳에 이게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할까 말까. 이것도 다음에 논문으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맛만 보여주고 갈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홍연지 박사과정에서 이걸 썼어요. 주제어로는 금강산 유산가 위작이라는 거 관료 선비 사찰순례 이동경로 위작의 남행경로 해갖고 이렇게 썼고 국문요약 썼고 유산가 이거는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말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24페이지까지 써야지 이게 또 통과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써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 큰 주제 중에 1, 2, 3, 4, 1장, 2장, 3장, 4장인데 얘가 2장. 그 다음에 또 이제 3장이 나오겠지 뭐.
이런 거 너무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맛만 살짝 보면은 여기 이래서 능인 보전 금탑상에 천축풍이 불어 있고 느릅나무 뿌리마다 53불 앉았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 언뜻 볼 때는 부처님 이야기 같지만 경허선사 글씨체도 아니고 이러한 걸 쓸 수도 없고 선승이 이런 거를 쓸 이유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허선사 게 아니라는 게 88, 89에서 이게 있는데 175개가 있어요. 이게 175개가 하나하나 다 봐도 아니고 1편만 봐도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위작이라는 거 이렇게 썼고, 근데 이거는 뭘 위작했냐면 강몽가라는 거를 일단 표절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제가 연구한 거로는 남의 걸 표절해 온 거예요. 이거 유상가 2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유상가 2편이 이렇게 써 있어. 10일 화옹 풍우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3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거 논문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죠. 50편도 똑같아. 175, 112편도 똑같고. 가짜만 지금 대충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거를 다 뽑아낸 거예요, 이게. 뭐 위아래도 없이 이렇게 그냥 175까지 쫙 써 있어요. 요거예요. 그 내용이 단발령, 괴공정, 장영고사, 부도정, 장안사, 망군대, 상서문, 근데 경허선사가 여기를 들렸다고? 바빠 죽겠는데? 가짜지. 그리고 다시는 또 이 작자가 한양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유상가에서. 또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작자의 제자가 그 설정스님을 찾아왔답니다. 수덕사로. 따지로. 우리 스승건데 왜 당신이 하고 있냐? 나는 이제 설정스님한테 뭐 하러 갔냐면 스님 그거 유상가 우리 거 아니에요. 제가 논문에 내가지고 통과됐어요. 라고 가지고 갔더니 설정스님은 그렇잖아도 그 제자가 찾아와서 따지러 왔답니다. 그래서 경호집에서 빼달라고 한답니다. 그거 보세요 스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게임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3번 나가는 말 하고 참고문헌 쭉 썼죠. 어쨌든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금강산 유석가는 경허스님께 아니다고. 22번은 뭐지? 22번은 삼수갑산에서 절세 환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속하지 않은 증거. 이건 또 어디가 있냐. 살다가 환속하지 않은 증거를 들라니 돌아버리죠. 경허선사는 자 22번 삼수갑산에서 절대 환속하지 않았다. 경허는 1879년 11월 15일 동화가사가 뭐야. 이게 뭔 소리를 써놨어. 여기 동학산데 동화가사가 동화하가사로 가버렸네. 기억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조실방에서 대오를 이루고 경허의 반행은 보림 이후에 시작됐죠. 언제? 경허의 반행은 언제 시작됐어요? 1885년 6월 달에 겁의가를 부르면서 하산하시죠. 예. 이듬해 경허는 속가 친형인 태여가 주지로 있는 천장암에서 보임에 들어가죠. 그 후에는 어머니와 속가 두이가 역시 형에 의지해서 천장암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경허가 천장암을 보임지로 택한 연유는 하늘이 내려준 절, 하늘이 감추고 오로지 경허만을 허락한 보임지로서 그거는 뭐랬죠?
경허선사가 대오를 이룬 게 1879년 11월 15일인데 하필이면은 1880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 1월 달에 그 경허 스님의 형인 태허 스님이 마곡사에서 수십 년 계시다가 천장암으로 주지발령을 받아요. 대박이요? 그 정도는 따라줘야죠. 그죠? 대박이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냥 한 2달 만에 빈둥거리다가 바로 천장암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그게 경허선사가 천장암과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임은 견성을 이룬 선사가 다시는 번뇌의 띠끌이 묻지 않도록 심성을 밝히는 오도후의 수행을 우리가 보임이라고 하죠. 보임. 네, 뒤에다가 덧붙이면 뭐라고 그래요? 보임 장량이라고, 양태를 키운다 해갖고 보임 장량이라서 보다 더 확실하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굳히기. 뭐냐? 굳히기. 그 할 때 왜 굳히기 하더만 뭐 씨름할 때 굳히기를 해버려. 하여튼 굳히기 작전이에요. 굳히기 작전이 보임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곳에서 천장암에서 1885년 5월 경허는 5년여의 교림을 끝내고 자신이 입었던 누더기,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다 태워버려. 이미 여기서 이 몽땅 태운 이유는 뭐 거기에서 미련이 있어서 태웠다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경허선사가 천장암에서 이미 피부병이 있었었어요. 남들은 몰라요. 그리고 나도 뭐 누더기, 탈바가지, 주장자 다 태우고 갔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그 천장암에서,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나녀와 자는 것이 그건 2번째야. 이미 천장암에서 나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피부병을 옮지요. 그래서 아마 경허선사가 이걸 다 태우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남한테 혹시 올못가봐. 천장암을 떠나 대자유인이 돼서 대중 속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경허는 때로는 곡차를 먹고 그 다음에 신을 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자들에게 법을 보이고, 뭐 또 여자도 희롱했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주로 만공에게 법을 보이기 위해서 한 그런 행동이 되겠고요. 비록 머리는 깎았지만 수염도 길렀다. 저번에 마정령에서 나오죠. 겉으로 드러나는 구속을 벗어던지고 경허는 계율의 숙박에서 벗어나 무의 행의 대자유를 얻고, 여기서 대중의 잣대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특히 술은 뭘 하기 위해서? 술은 피부병 고치기 위해서 먹었다가 아주 그냥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죠. 이러한 경허의 무의 행리를 경허를 소재로 쓴 장편소설 경허를 쓴 정효이자 스님이에요. 이분도 경허의 만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경허의 삶은 합격의 연속이다.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경허선사를 긍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스님도 역시 전봉주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합격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저도 내가 2017년 1월 5일 날 그걸 받고 몇 개월을 뒷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 박사가 됐다니까. 내가 전봉준 걸 다 모아가지고 박사과정 들어가려 했더니 전봉준을 받아주는 박사과정이 없대서 못 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엄청나게 몇 개월을 이거를 말을 못하고 있어갖고 5월 21일인가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전봉준 누구죠? 정남기 선생님을 여기서 쪼개서 앞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말을 해낸 거야. 나도 엄청나게 많은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합격을 통해서 깨달음의 자유를 시험했고 명분과 사상의 틀에 안주하기를 거부한 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쪼들쪼들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틀을 거부한 초인이라면 더군다나 일본 놈들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뭐. 그러나 그의 계율에는 파괴하는 무의 행각을 비난하는 시각도 엄전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 그때 당시로는. 특히 그가 말년에 삼수갑산으로 떠난 후에 그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대중들은 그의 북항을 환속으로 다 단정했죠. 환속.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고,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에서 절대 환속하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삼수갑산의 북행 8년의 행적은
그가 북에서 남긴 140여 수의 선시에서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이것도 논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다 대고 단 논문 같아. 을사조약의 올가미가 씌워지던 1905년 경화선사는, 그러니까 을사조약 때 떠났다가 한일합방 때 그래 넘어가죠. 1904년, 을사조약은 1905년이고 경화선사는 1904년에 떠나는구만. 2월 11일 날, 이거 잘못됐어요. 1904년이에요. 1904년 2월 11일 천정암 민법당에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주고 남쪽의 불교를 잘 부탁한다 라고 하고 북녘으로 발길을 돌린 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때는 삼수갑산 간다는 말은 안 했죠. 그리고 경화선사가 사실은 삼수갑산까지 갈 거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가다 북으로 가다 보니까 강계에 머물게 됐고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한일합방이 되면서 너무 절망적이라서 갑산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방난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둔갑하고 전해할 때까지 8년을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남은 생을 살았죠. 이에 대해서 대중은 왜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몸을 숨겼을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데 정말 천봉준 장군 사형 1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화학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알 수도 물론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진짜 몰랐는데 이 천봉준 때문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그 비밀이 다 풀어지고 오해가 풀어지고, 그리고 경화선사의 진면목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나 그 비밀은 2017년 1월 10일 날 드디어 그 비밀의 문을 열게 되었다. 노원자는 2017년 5월 21일, 아까 말했죠. 21일 조계사에서 경화선사와 천봉준의 사돈관계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대중은 이러한 역사를 잘 모르고, 그래서 논자가 발표한 기자회견 PPT 내용의 일부를 보기로 한다. 이 내용은 사단법인 경화연구소 회원인 김태준 선화자님으로부터 논자에게 온 카톡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경화선사와 천봉준 장군의 본 연구가 시작되었더라. 신기하죠? 경화선사 천봉준 관계 기자회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2017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연구 동기는 2017년 1월 10일 날 첫 카톡 내용 문자 내용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재밌네 이거. 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경화선사님의 2살 어린 여동생 1851년생이 있었을까요? 동학농 2살 어리다니까 경화선사 여동생이.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천봉준의 처가 여산송씨 송두옥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천봉준보다는 4살 연상이고 천봉준이 23세 때 부인 송씨가 사망하셨다고 하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이렇게 온 거야. 처음 내용이.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경화선사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김태준 씨가 뭐냐면 이거 민망한데 경화선사한테 동생을. 아니 민망할 거 없어. 경화선사 여동생이 있었어. 그거는 이제 김태읍이 그거를 해놔서 이미 나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미리 모르고 있었으면 또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김태읍의 인간경호 그거를 그 누구지? 그 윤창아가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고맙지요. 2012년에 이미 까발려 나갔고 내가 그거를 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 5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 네이버 이걸 치면은 나온다 해가지고 전라북도 이거 해서 왔어요. 천봉준의 출생 전주 구미리 나오잖아요. 전주 구미리가 경화선사 고향 옆 동네잖아. 완죽은 봉동면. 이게 뭔 소리야. 오 마이 갓. 이때 막 그냥 이 머리가 다 서버렸어요. 전부 다 쭈뼛쭈뼛 서서.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이게 그 천봉준 장군 족보 그 옆에 있어요. 그 족보에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큰 엄청난 바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김태준 선생님 나중에 공로패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주고 싶지. 사실 경화선사의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맞는 내용이지만 대중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경어집에도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 실려 있어요. 이 인간경어 평전 논문도 내가 2017년도에 뭐랬어요? 인간경어라는 제목으로 이미 출판을 했었어요. 그 책이. 놀라웠지? 대단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게 김태읍 이야기인데 거기에 써 있어요. 김태읍의 3.1부흡의 신기유아, 신기한 어린아이다 이런 얘기죠. 경어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다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다라란 말이야. 경어는 헌종 19년. 그래서 또 내가 이걸 보니까 이 우자가 요거 날일자 빼고 그냥 요것만 쓴 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날일자를 쓴 우자가 있고 이 날일자 말고 입구자를 써서 탄식할 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빼고 이 우자가 이렇게 보면 자동리 자자 같잖아. 자. 언뜻 보면. 근데 내가 조계사 기자회견 하다가 우동리를 자동리로 읽어버린 거예요. 자동리를 우동리로 읽었어요. 이게 그래서 자동리가 우동리 됐나?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 동자도 발글우 해서 이제 경어사 고향이 동욱이잖아요. 그 형은 동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동리를 란 이름을 따서 그렇게 동욱이 동석이를 짓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간에 우동리가 있더라 이 얘기요. 없더라가 아니고 우동면 우동리예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동면 우동리. 그런데 그래서 이 동자하고 그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봉상면 9mm에서 봉자를 따가지고 봉동이 됐답니다. 봉동. 지금 봉동 생강. 같은 동네야. 경어는 헌종 19년에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동리라니까. 경어의 본명은 성우고 법호는 경어, 속성은 여산송씨, 초명은 동욱으로 경어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세상을 떠나자 아까 송독의 딸이랬죠. 어머니를 따라서 광주 청계사로 들어와서 개어로부터 삼위기를 수지하고 삭발염해있다. 경어 출생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전주 자동리라고 하는데 그 자자를 봐봐. 자자가 어조사 우자 같잖아요. 어? 그래서 우동리를 원래는 경어집에는 이렇게 자동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동리를 내가 15번을 내려갔는데 못 찾았어. 전주를.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 이 우동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조사 우자 같아. 아, 저게 잘못 썼구나 해가지고 여산송씨 송씨와의 송도, 모치는 밀양박씨, 그리고 차남으로 출생하였다고 써있고, 현담은 한문 포기를 아예, 현담 스님은 자동리라고 써놨어. 이렇게 자동리, 자동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래서 내가 장난해요 스님? 네, 그렇게 써있어. 그래서 내가 스님은 현담 스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냥. 그래서 스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가 아닌 거는 말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론되고 있는 게 자동리하고 자자라는 한글만 비슷한 자만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어이가 없이 거기를 하도 15번을 내려가니까 어떤 잡놈이 경어선사 생가타가 지네 집이래. 그러면서 100억을 달래. 에라이. 그래서 내가 설정심한테 가서 그 말하면서 이런 말이 되는 소리였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곳이었고 그거를 속임수로 나는 무서워서 나한테 안 하고 범진 스님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 속지 말아요.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자만동이라고 하는데 자만동이 무슨 자동리야? 말이 돼야 안 돼. 자자도 달라요. 저거는 물될 자자라고 하더만. 물될 자. 그래서 물될 자 같은 소리가 언제 있네. 지금 자동리도 지금 우동리고 지금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교동향고 이거 탈락이야. 0%야. 그래서 자동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명으로 현재는 전주시 교동향교 근처에 천만의 말씀. 빵점이야 이거는. 그래서 나도 이 교동향교를 가봤어요. 교동에 가니까 이 향교가 있더라고. 그런데 김태읍이는 뭐라고 써놨어요?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우동리가 있나 보니까 우동리는 있어요. 놀라웠고, 이 우동리는 어디냐면은 우동면 우동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주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현에 속해 있답니다. 얘가. 그런데 나는 김태읍이를 너무 무시해가지고, 솔직히 김태읍을 무시한 거는
에이 우동리가 어딨어 했는데 인터넷 치니까 우동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자랑 봉상면의 봉자랑에서 봉동이 됐다는 거 보고 정말 기절했어요. 야 이것도 정말 놀라웠었죠 그때. 그렇게 전주를 15번이나 내려갔는데 없어요. 나중에는 사기꾼들이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매일 흥미로지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해서 이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이때까지도 김태우 걸 안 믿었다가 전봉준이 나오면서 봉상면 9mm가 뜨면서 이 우동리가 오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이것 때문에 경호선사 고향도 다 찾게 되고 그냥 뭐든지 전부 다 그냥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긴 거예요. 이건 경호대사 어떤 사람이든가 이거는 그냥 이 김태읍이가 이거 써놓은 거죠.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그냥 한번 부락 읽고 지나갈 거예요. 경호대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로부터 이 얘기는 82년도 이것도 틀렸어요. 82년 전이 아니에요. 이거를 57년생으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84를 더해야 돼. 82에다가 8 더하면 90이요. 90년 전 이야기예요. 대사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 이 우동리에서 송두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대 건석의 물벌로서 천석허부의 실명 부명으로서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척장신의 인기로서 전주서도 쥐었다 폈다 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곧 대사의 부친이었던 송두옥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송씨의 부인은 밀양박씨로 그 부인도 짝지 둥지 같은 몸매에서 그 부인도 역시 구척장신이랍니다.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냥 여중호걸이야? 여중호걸의 별명을 듣는 절세 희세의 여장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부처 사이에서 사남매를 낳게 되었으니 사남매라고 딱 써있잖아요. 대사는 곧 둘째 아드님이었다. 그리고 아래 둘째로 여동생. 여기를 보고 이제 경호선사가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내용이라 이거를 아마 잡아온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송두옥에 대한 얘기고 김태읍의 얘기에서 들어있어요.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문벌 가문이라는 것도 써있죠. 그리고 경호선사가 뭐랬더라? 서당 한번 안 다닌 천자문 하나 부르는 까막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호선사는 서당도 다 다니고 알 것 다 알고 어디요 청계사에서 박처사 만났을 때 이미 뭐를 다 떼어요. 사서삼경 다 떼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형제관계도 출가한 태어 성원이 있었었죠. 그리고 사남매라는 건 너무 뜻밖의 얘기지만 누이가 있었다는 것도 현담이 살짝 언급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누이가 전봉준 장군하고 결혼했다라고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터에 전봉준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최근 2017년 1월에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매부가다는 사실이 그냥 모르나 족보로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족보에 실려 있으니 더 이상 꼼짝 달싹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또 어떤 놈이 경호선사가 진천송씨라고 그러고 친의 족보에 있냐니까 그 송두옥이가 없대요. 그럼 니네 족보에 없으면은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어디 저게 뭐라죠? 문효공파 천안전씨 문효공파가 경호선사의 여동생의 전봉준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문효공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김태의 주장대로 우동리로 확인됐어요. 놀라웠죠. 그래서 당장 우동리를 가니까 거기 경호선사 생가터가 그 물레방앗간이 있고 물레방앗간이 있으면은 확실하죠. 그런데 경호선사가 아버지가 다 뺏기고 물레방앗간 하나 남겨놨는데 딱 이 봉동면 구암리에 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주군 봉동으로 전주군 봉상면과 9mm가 원래 고향이었고 1914년 봉상면 우동리를 합쳐가지고 봉동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9mm가 누구 고향이야? 전봉준 고향이에요. 이처럼 봉동면으로 편입되면서 완주군이 됐지만 지금은 완주군이에요. 그때는 전주군. 그래서 상세히 밝히는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경호선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서 환속했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반년에 천장암을 떠나서 갑자기 삼수갑산으로 총적을 감춘 것은 경호의 정체성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로 선승으로서 그의 선선한 영향도 많이 작용했죠.
한순간에 모든 거를 버리고 왜 갑자기 방장이나 선현의 조실도 다 받아하고 그냥 왜 또 경허선사는 경성 땅을 죽는 날까지 안 받는다 그랬고 왜 경허선사는 해필이면 그냥 유배 땅 중에서도 그냥 오지 중에 오지인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최척박한 곳 삼수갑산으로 갔느냐 이런 얘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만 막 그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뭐뭐 한다 카더라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과부랑 눈 맞아서 환속했다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왜 이름을 박난주로 바꿨고 왜 속인으로 살았고 아무로 가져하지 않는 가정자들이 가지 사는 그런 춥고 배고픈 곳을 왜 경호는 아주 자진해서 갔을까? 그러더니 경호선사에서 신비화가 돼가지고 또 도피성 은둔이니까 또 추상같이 엄마대 남에게는 은풍이 되었던 경호선사가 은둔이란 단순히 세속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야. 경호선사는 다 이유가 있어서 갔지요. 띵김맞게 경호선사가 왜 갔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암담했지요. 왜냐면은 아니 경호선사 왜 갔는 거야 여기를 왜 가셔가지고 내 속을 썩여. 나는 막 박사 논문은 써야 되는데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간 것이 내가 상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무마시켜서 그냥 해가 상체처럼 경호 상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엄청난 얘기가 뒤에 있어가지고 경호선사의 그 슬픈 이야기가 그냥 찌들찌들 그냥 아이고 비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누가 말따나 저번에 조연 선생님이 그러듯이 경호선사가 아니면 누가 감히 전봉준 장군 시체를 달고 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 하늘 아래 땅 아래 예를 들어서 전봉준 장군의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들어 이거 시체 띄는 거 쉬워? 못 쉬워. 더군다나 그 시체를 들고 어떻게 푸대자 넣고 뛰냐고. 경호선사나 되니까 뛰지. 그래서 구척 장신이 푸대자에다 넣고 뛰었다더라 라고 이거 조장태가 그 썼잖아요. 그 소고당 뭐 그 가사에선가. 근데 조장태라는 인물은 없답니다 또. 그래서 이거 이제 경호선사가 구척 장신이 뛴 거는 구척 장신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 것이며 또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푸대자에 넣고 뛴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애국자 아니라 애국자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걸 내놓고 시체를 뛴다고? 못하는 짓이죠. 에휴, 그리고 또 이제 경호선사가 또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승복을 조개사다 벗어놓고 갔어. 승복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경호선사가 이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전에 이미 조계사 승복이 나타났어요. 그 뭐지? 진관 스님이 전화 와가지고 박사가 그것도 몰라? 그래서 스님 뭘 몰라 내가? 아이 경호 박사가 그것도 몰라? 아이 스님 뭘 모른다고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 아이 응? 경호 스님 승복이 여기 조계사에 와 있어 마당에. 그런데 그거를 그 누구지 무진장 스님이 30년간 있다가 그 전연화보살한테 여기 불교대학 있잖아요. 그걸 줬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무진장 스님이 열받아지고 3주년인가 4주년 기념에 그거를 전시회를 한대. 그러면서 경호 박사가 그것도 말라 당장 와! 그래서 갔더니 나무갤레로 해서 쳤지라는데 내가 보니까 사지가 벌벌벌 떨리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냥 경호선사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서. 그래서 이거 내가 경호선사라고 한다고 하니까 설정 스님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 어디요 그 탄소 방광기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다 신청했는데 설정 스님이 너무 말려서 못했어. 만약에 아니면 홍 박사 망신 당하는데 망신 당해도 좋아요 스님 내가 망신 당할게요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 막아서 못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로 2년 후인가 이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조계사 승복을 벗어났다는 게 경호 스님이야 누구요? 경호 스님 승복이 맞아 안 맞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 전봉준 장군이 죽는 날 도성 출입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500년 만에.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버젓이 승복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전옥서로 갈 때는 입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승복을 벗어놓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거기를 밤에 새벽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새벽 2시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새벽 2시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부대 참시라고 해가지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이 도둑놈들이 그 전날 그 저기를 내려요.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가기 전에 새벽에 그 짓을 한 거야. 이 썩을 놈들이. 짐승 놈들이 있죠, 그냥. 아이고, 이게 너무나 억울해갖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전봉준이 그랬대잖아요. 어? 나를 죽이려면 종로 한바닥에다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창자를 꺼내서 종로에다가 피를 뿌리고 죽고 싶은데, 왜 아무도 없는 암굴에서 새벽 2시에. 그래서 경호선사가 또 시체 옮기기는 좋았을 것 같기는 해. 아무도 없고 새벽이고 비가 오니까 이거 부대참시 딱 끝난 다음에 그땐 교수형이야. 전봉준이 교수형 1호였다 우리나라에. 1번이야 얘가 1번. 그래서 바깥에도 놓으니까 경호선사가 부대짜리다 넣고 뛰는 거야 그냥. 그냥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온 몸 전체니까 징글징글하지.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그 놈을 쫓는다 이거예요. 그쪽 장신놈 쫓았는데 그쪽 장신놈이 안 나타나. 그런데 지금도 전봉장은 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에 그 동대에 다닐 때 그 남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남산을 뒤져요. 남산 위를 학교 이제 끝나고 나면 대학원 다닐 때. 근데 내가 생각한 곳이 있어. 그곳이. 그래서 거기다가 감회장을 했답니다. 그랬다가 그게 없어져서 이제 뭐 남쪽으로 내려갔다 하는데 그것을 3군데 4군데를 파보았는데 지금도 파봤는데 천안저시 장군 지묘라고 써있대요. 그걸 팠는데 아니야. 회각분이래. 옛날 방식. 그래서 지금 3군데 4군데 팠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나는 이제 천장암을 뒤지기 시작했죠. 이 직관들 데리고 범진 스님이랑 우리 경호연구소 회원이랑 단을 꾸려서 올라가. 저기 제배바위까지 다 올라가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항상 의심 가는 게 거기에 그 부도 하나가 있어. 말했잖아. 배시녀, 청시녀, 배시녀 무덤이라 부도라고 하는데 그 부도가 이렇게 파헤친 자국이 있어. 시멘트로 이렇게 콘크리트한 자국이 있어. 아니 부도를 못 들라고 그냥 하지. 못 들라고 거기를 콘크리트하고 또 경호선사가 그거를 자서했다고 써놨어. 이거 가가지고 돋보기 몇 개 가가지고 다 찍어 갖고 와.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또 죽는 줄 알지. 그래 해보니까 광서 계면형 광서 4월 그 4월달에 전봉주장이 죽었잖아요. 4월달에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청신녀, 배신녀, 부도, 사리부도 사리가 들었다고 써있어. 사리부도 자서 해서 경호선사가 자서라고 뚝 써놨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혹시 여기다가 전봉준 시체를 묻지 않았냐. 그래서 말하니까 동학농민에서는 콧방에도 안 끼다가 이것 파고 저것 파고 저것 파고 다 안 되니까 연락이 온 거야. 혹시 홍 박사가 말한 게 그게 기라면 실행해 보겠대. 그랬던 것들이 개싸가지로 안 해! 경호선사에 대해서 그렇게 개싸가지로 그게 뭐라더라. 문둥이 그 묘 아니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싸가지 있어 없어. 이 개같은. 기가 막힌 거야. 경호선사가 청신녀, 배신녀, 사리부도라고 써놨는데 그 사리가 말은 그러셨는데 그 문둥이랑 천장함에서 같이 잤다며 그 문둥이 시체 묻어놓은 거 아니냐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절대 안 해. 여기 와서 그런다니까. 여기 와서. 그래서 당장에 설정스님한테 전화했죠. 스님 절대 협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전봉준 장군 측에서 경호선사를 그렇게 개똥으로 알면은 내가 해 안 해? 안 한다니까. 필요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도 전봉준 장군 측에 서름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뭐 그들이 경호선사를 인정하건 인정 안 하건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니까. 저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서간이 다 있는데 전봉준 장군 아들한테 보낸 서간이 3개에다가 전봉준이 한테 보낸 서간이 6장이야. 6개. 전봉준 아들한테 보낸 거 3개. 9개에다가 그 누구야? 영호당 박한영, 남전당 한규, 그 다음에 어디야? 소속사, 그 다음에 그 기산장로, 이렇게 해서 13개예요. 지금은 나는 그때는 어떻게 살아도 경호선사하고 전봉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또 날 시간이 또 지나갔어. 또 끊어야 될 것 같아. 끊어.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